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 주택법 하지 못한 것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농지법 하고, 3교시 때는 시험 보고, 4교시에는 같이 풀어보고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끄럽고요. 자, 233페이지입니다. 자,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뭘 배웠죠? 이제 주택이 뭔가 배웠죠, 그죠? 주택 잠깐 복습해 볼까요? 주택이 뭔지 배웠죠.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건축법상의 규정하고는 다르다. 단독에서 공간 빠지고 공동에서는 기숙사가 빠지는데 기숙사는 오히려 준주택에 포함된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국민주택이다. 그렇죠? 자, 누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내지는 국가, 지자체의 재원,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이런 자금을 지원받아 갖고도 민간도 가능한, 그렇죠? 예.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그렇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단 도시적이 아니고, 즉 뭡니까? 도시적 주상공록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관농자 안에서, 즉 읍면적이지, 그죠? 예. 크게는 수도권도 빼고, 수도권 빼고 도시적 뺀 읍면적에서는 단 얼마까지? 그죠? 1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주택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85인데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최대 100가지를 전부 다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공공택지 배웠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자, 정비사업은 아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수용 방식이지, 즉 환지 방식은 안 된다. 요때 수용 방식도 오로지 누가? 민간이 아닌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때 그때 공공택지이다. 그 정도로 하여튼 정비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환지 방식도 아니다. 그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에서 우리는 뭘 배웠었죠? 예. 즉, 가운데 어떤 게 있으면은 각각 별개로 말하라 그랬죠. 그죠? 뭐,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요. 철도가 지나가요.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도시 군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일 때는 각각 별개의 도로로, 단지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했던 거. 여러분, 준주택 했나요, 내가요? 안 했어요? 준주택이 책이 없구나. 그래, 안 했구나. 아, 시험 냈는데, 해야 되겠네. 아, 참. 중요한데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래도 가만히 있었구나. 우리 이제 주택이 있는데, 준주택. 자,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앞에서 배웠던 주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닌데, 주택처럼 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기숙사.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숙사는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이죠. 근데 주택법은 준주택이에요. 아시겠죠? 기숙사.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오피스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법 더 배우겠지만, 오피스텔이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니고 뭐냐면 업무시설입니다. 건축법으로는. 아시겠죠? 업무도 정확하게는 일반 업무인데 그냥 크게 그냥 업무시설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피스텔 가면은 업무시설을 맡긴 맞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원룸처럼 오잖아요. 그렇죠? 분명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주택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준주택.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딱 보기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노인복지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가 맞아요. 아무나 분양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만약에 노인들이 이거를 분양받아 가지고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에 관한 규제가 없어요. 분명히 저거는 노인복지주택인데, 흔히 말하는 노인들이 살아야 되는 아파트인데 젊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는 노인들이 분양받았다가 다시 판 거예요. 왜? 재판매할 때는요,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분양받을 때만 안 된다는 것이죠. 필 좀 붙여가지고 하겠지, 그죠? 그래서 따라해.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아마 책이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건축법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 용도가 29개거든요.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단독과 공동만 했어요. 그 외에 이제 1종 건생, 2종 건생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예. 거기에 오피스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래도 공부가 돼야, 그죠? 대충 정리가 돼야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뺀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 없어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얘는 쉽게 말하면은 고시원. 쉽게 말하면 고시원들.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얘는 모르면 그냥 고시원 같은 것들 그래 보시면 돼. 이건 아시겠죠? 요 네 가지는 뭐라고요? 준주택이다. 고시원 주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머리 띠들려고 뭐 옛날에 외신이 행신이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가보세요. 다 뭐합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주거용도,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무슨 법으로? 주택법으로 해서 이것도 준주택이다. 아시겠죠? 예, 네 가지. 가끔 잘 물어봅니다. 네 가지. 준주택.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요, 예.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가 누굽니까? 겨울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빼앗긴 김동성의 라이벌 누구죠? 오노. 얘는 지금도요, 김동성만 보면 피해당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아시겠죠? 할 수 없으기 외워야 돼.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배웠고요.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예. 추가해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죠?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 했었죠. 대수선은 10년만 경과하면 할 수 있고, 일부 증축을 포함한 것은 최소 15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의 얼마? 30% 이내까지인데 85제곱미터 미만은 최대 40% 면적까지 일부 중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15%. 몇 프로? 15%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이럴 때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 이하까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은 다양하다. 위로 올리든 옆으로 붙이든 넓히든 별도로 하든 하여튼 통틀어 가지고 세대수 증가형인데,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주로 많이 한다. 그러므로 수직으로 올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것이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예. 최대 300세대 미만까지고요. 국민주택 규모이지만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예. 원룸형과 단지형이 있다.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가능하다. 그렇죠? 최대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까지이다. 하지만 단지형은 아파트는 안 되고 뭐만 연립하고 다세대면 된다. 일반적으로 4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되지만 도시형으로 건축할 때는 심의 거쳐가지고 각각 5계층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과 일반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없다. 하지만 도시형 중에서 가능한 것이 원룸형만.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 1세대 가능하다. 일명 주인 세대. 또 있죠? 또 있죠. 원룸형과 플러스 일반 주택 하나가 아니라 일반 주택 여러 개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때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도 원룸형과 단지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가 없다. 단지형은 최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이죠. 구분형. 분명히 등기부 등본은 하나이지만 그걸 나누어 가지고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뭐 두 개 다 임대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를 주인이 살고 하나를 임대하는 건 자유다.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바로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인데 각각 구분된 공간에 그죠? 하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구분 소유를 각각 할 수 없다. 왜? 전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각각 구분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체가 하나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즉 등기부 등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지을 때는 전체 세대수 면적 등등의 얼마? 3분의 1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면적이든 세대든 간에. 아시겠죠? 그거까지.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누가 그러면은 아파트를 짓느냐?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하지만 주택법은 사업주체라고 부른다.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이 있다. 등록은 너 못 믿어. 나한테 와서 등록하고 해.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죠? 연간. 한 번 할 때마다가 아니라 연간. 오늘 조금 하고 봄에 조금 짓고 여름에 짓고 가을에 짓고 어쨌든 1년 포함해서 연간 20, 31만. 그죠? 단독도, 공동도 20 이상. 도시형은 30 이상. 대지 면적은 얼마? 1만 이상. 왜? 대지만 건설하고 그거를 건설업자에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럼 그거를 사가지고 아파트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여튼간에 연간 20, 31만. 다 같이 시작. 연간 20, 31만. 이때 연간자가 빠지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예. 하지만 등록을 가능하면은 하기 싫어하지요. 뭐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뭐 자본금이 법인은 3억 원 이상, 개인은 곱하기 2. 그죠?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 포함해서 다 합쳐가지고 주식이든 남보든 자산 평가에 합쳐가지고 6억 이상이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합. 지난주 조합까지 했었죠, 그죠? 조합. 조합은 지역 조합이 있고 직장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특히 지역 조합은 그 지역 내인데 광역적인 개념이다. 그죠? 광역적인 개념. 하지만 그 지역에 이사 와서 최소 얼마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 직장은 뭐 같은 직장이니까 됐고요. 하지만 지역과 직장은 현재 없는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한 이후에 분양받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조건은 집이 없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자.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팔면 된다. 아시겠죠? 예.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하지만 모든 것들은 자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할 때 인가받는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이든 인가받는데 직장 조합에서 딱 하나 신고하는 게 있다. 어떤 게 있었죠?
직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에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국민주택 공급입니다. 이때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국공신무, 국공직신무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죠. 리모델링은 뭐 깊은 이 없는 거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했던 것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죠. 사업계획 승인은 연간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요? 이거는 30 단독도 30, 예외 50 있어요. 공동도 단독 똑같이 30 이상이고 예외로 50개 이거 차차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1만 이상 똑같아요. 이거는 한 번 할 때마다 요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건축법은 허가받지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게 지자체와 국장인데, 자,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장이다.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공선이지만 이걸 통틀어 다시게 하면은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면적 관계없이 본인이 승인권자이고 일반 시장과 권수는 10만 미만일 때 맞죠? 그죠? 예. 하지만 일반 시나 군 안에서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도지사로부터 승인받는다. 요것만 알면 된다. 그죠? 요것만. 예. 하지만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누구 할 때? 국가 또는 토주공일 때. 지공은 아니다. 지공은 지자체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요것도 국장이 여기 안에서는 나한테 와서 승인받으라고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 안에서만. 그 다음에 긴급 등등등등을 요할 때 마찬가지로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요겁니다. 이제 그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물론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버리면 당연히 안 팔리겠지만 보통 부산은 평당 1,000만 한다면서요. 그죠? 근데 평당 1,000만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야. 평당 2,000만 원 하면 분양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1,000만 원짜리를 평당 한 1,200 한다면 분양이 될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심의 기관에서 심의 거쳐가지고 여기는 평당 800이야. 그럼 평당 800을 넘어서 분양할 수 없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이하로만.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바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분양가가 정해지면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습니다. 저를 봐요. 앞으로 제가요. 공공택지 네 글자죠. 그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 너무 길잖아요. 제가 바꿀게요. 민간택지라고. 하지만 시험에서는요. 민간택지를 안 나옵니다. 공부할 일은 그래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택지가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민간택지가 있다. 있는데 공공택지는요 무조건 100% 무조건 다 전부 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무조건 100%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그죠? 근데 민간택지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일부만. 여러분들 분양받는 아파트 보면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지정해. 누가? 국장이. 심의 거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짓는 아파트는, 그죠? 아파트는 뭐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평당 800 하면 800 이하고요. 여기에는 평당 1000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자, 그것이 바로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대해서만 이제 공부하겠죠. 요거만. 이거는 100%다 적용하는 거니까 별것 없잖아요. 그러면 지정하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냐 그 얘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얘는 필요 없죠. 그죠? 예. 필요 없고요. 왜? 우리 배우는 것이 요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요. 분양가 상한제를 요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봐요. 밑에. 바로 2번에 나오죠. 그죠? 예.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겠죠. 그죠?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은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요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안 낼까요? 에? 중요한데 왜 안 낼까요? 2번은. 나 같아도 안 낸단 말이에요. 2번은. 왜? 지문이 너무 길어. 그래 안 내요 지금. 찍은 글씨로 몇 줄이면 세 줄인데 이거 시험 내면 5줄 5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는 가자. 아시겠죠? 예. 알고는 가자. 하지만 시험에는 1번하고 지금까지 3번만 계속 나왔다. 자, 공부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뭐라고요? 예, 요거요. 첫 번째. 요겁니다. 일단 얘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왠지 압니까? 얘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300세대 미만까지 해가지고 원룸들의 어떤 그 비싼 걸 좀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좀 완화시키고 다세대와 연립도 그죠? 단지형이면은 5계층까지 완화시켜주고 막 그런 태세인데 규제할 것까지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 자 3번. 자 2번 읽어볼게요. 2번 얼마나 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벌써 숨차죠. 그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숨차. 그죠?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견한 경우 읽다가 숨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은 뭐냐? 관광특구에서, 어디에서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 얼마? 50층 이상. 엔드여, 오와요. 각각 다르죠, 그죠? 또는 얼마? 150m예요. 이거 보시면, 자. 특구에서 이상 또는 얼마? 150m 이상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건축법은 얘기했나는 모르겠네. 건축법은 했을 것 같은데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층수가 4m예요. 주택법은 그러니까 5, 3, 15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건축법은 5, 4, 20. 아, 그래서 초고층이
50층 이상 또는 200m. 주택법은 주택은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3m 정도 본다 그랬죠. 그래서 5, 3, 15 됐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A 또는 B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관광특구에서. 예.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아주 잘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분양 가격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분양 가격. 따라합시다. 땅값 플러스 건물값. 그게 다잖아, 다. 땅값 비싸면 건축비는요 거의 비슷해요. 강남에 짓는 거나 부산서나 거의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붙이를 붙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다가 토지값이 비싸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에 뭐 주거, 뭐 교육 이런 환경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예요. 알겠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가 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3번 나오잖아요. 그죠? 3번. 택지비야 건축비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러면 이것이 택지비거든요. 택지비는 건축비는 지역 관계없이 거의 비싸지만 땅값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지비와 대선 택지니까 여기서요. 공공 택지. 택지는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공공 택지, 민간 택지. 그죠? 여기 택지니까 당연히 공공과 민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택지는 어떻게 분양 가격을 요거죠. 택지비를 산정하느냐. 박스 1번 보세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의 공급 가격에 요겁니다. 공급 가격에 플러스 봐봐요. 국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그냥 짧게 그냥 국령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보시면 자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 한마디로 뭐라고요?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엔 가에 길죠. 네 글자로 줄이면 그냥 뭡니까? 따라요. 감정가격. 그냥 감정가격입니다. 플러스 똑같아요. 국령. 그렇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죠?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플러스 국령. 민간택지는 뭐라고요? 감정가격 플러스 국령.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느냐. 이게 공자 들어가니까 공이고 뭐잖아요. 공이니까 공이고 민간이니까 감정가격이지. 아시겠죠? 공공이니까 공가격. 뒷글자. 공공가격. 민간 감정가격. 됐죠? 이렇게 아름답게 외워주시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쌍가리 1번. 그러면 건축비는 뭐냐? 건축비는 택지가 아니니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건축비는 항상 공법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무조건 다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건축비는 얘는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 두 번째 예외.
여기서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다. 원칙은 국장이야. 아시겠죠? 국장이 고시합니다. 이걸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불러요. 이래 불러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고시하여 할 수 있다. 시군구가 고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지문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얄밉죠. 보세요. 1번 건축비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뭡니까? 이게 바로 기본형 건축비인데 여기에 국령으로 더하는 거면 똑같아요. 여기 밑에 국령.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되냐? 국령. 얘도 플러스 국령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기본형 건축비는 즉 국장이 고시하는 건축비는 누가? 시군구가 해당 지역의 특성 고려해서 뭐라고요? 밑에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내용 의미 없습니다. 국장이 고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바로 기본형 건축비인데 시군구가 고시할 수도 있다. 끝. 이렇게. 시험에는 시군구가 고시를 의무적 표현입니다. 해야 한다 하면은 틀리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다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보시면 2번도고 내용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넣지도 않고요. 보시면 거기 2번은 이제 공공택지고요. 3번은 민간택지인데 쌍가리 2번의 마지막 줄만 줄 거세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3번은 민간택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세 번째 줄 끝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당연히 분양가격을 당연히 공시해야 되고 민간택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분양가격을 공시는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분양하냐고 그거를. 근데 시험에는요 뭐 민간택지는 공시하는데 공공택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아니면 뭐 공공택지는 공시하는데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한 민간택지에서는 어쩌고 하면서 뭐 공시하지 않는다. 하여튼 간에요 분양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시를 다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말장난을 가끔 한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용은 좀 번잡하게 많은 것 같아도 정리가 돼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를 보세요. 그러면 공공택지는 뭐 100% 전부 다 적용받는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는 필요 없고 결국 얘네예요. 여기. 그러면 국장이 시민 거쳐 정하는 요 안에서 아파트 건설 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도대체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국장이 정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5페이지예요. 이것이. 아시겠죠? 보시면 먼저 봐요. 누구 국장? 누구요? 지정권자가? 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더 확장시킨 겁니다. 이미 다 했잖아요. 국장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아. 다른 말 하면 억수로 높아. 아시겠죠?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형 요것이 이제 그 박스 안에 1, 2, 3번인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뭘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외우지 마세요. 안 바꿉니다. 하여튼간에 뭘 거쳐갖고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1번 보니까 뭐 1번에 1, 뭐 12개월에 2배, 뭐 2번 전년 대비 3개월간 전년 대비 20% 이것은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설령 나온 살자도 안 할 거예요. 버려 아시겠죠? 이건 실무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집에서 쉽게 외워봤자 이거는 뭐 항상 그래요.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물어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숫자 안 물어봅니다. 이게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여기 빠져 그렇죠. 숫자 나오는 게 여러 개라고, 여러 개.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자, 2번. 국장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자, 예. 누구 의견?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듣고 하라 그 얘기죠. 그때는 지정할 때 누구 의견 듣는다고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거. 의견. 자, 의견 듣고 한다는 것 됐고요. 3번은 지정하면은 뭐 공고하는 건 알려주는 거니까 됐고요. 4번은 뭐냐?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이것도 지정할 때도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서 해제합니다. 반드시 맨 끝에 해제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은 반드시 뭐라고요? 심의 거쳐 해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4번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요. 넘겨보시면은 6번 같은 경우는 뭐냐? 국장한테 지자체가 시도가 시군구가 국장한테 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요청한다. 국장이 직접 심의 거쳐 필요 없으니까 해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장은 해제할 마음이 없는데 누가 시도가 또 누가 시군구가 해제해달라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끝에. 그러면 7번 뭐냐? 요청받으면 알았어 해제해 줄게가 아니라 요청받아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40일 내에 일단 참고하세요. 40일 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서 하고요. 요청이 들어와도 심의 거쳐 하는데 40일 이내에는 하라 그 말이죠. 이내에는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한다까지 보겠습니다. 말로 했었죠. 자, 밑에 투기 가열지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책에 지금 빠졌지만 가령 원래는 여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먼저 원래 나옵니다. 책에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물가보다 2배 이상 폭등한다는 데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 지역이 뭐라고 하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뭔가 이 상태는 안 되겠다. 뭔가 지금 뭔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중에 봐요. 그 중에 일부가 그 중에 이 정도는 조정 대상 지역 중 일부분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한 거야. 그 심각한 그곳을 지정한다. 얘가 바로 요거. 그중 일부가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또 뭐냐? 이게 투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투기 지역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얘는 공부하지 않아. 뭐만
조정 대상 지역하고요. 투기 가열 지구 두 가지만 공부하는데 지금은 입문서에 여기 투기 가열 지구만 나온 겁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그럼 투기 가열 지구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들어보세요. 분양가 상한에는 지정권자가 국장이 있지만 얘는요. 투기 가열 지구는 국장도 지정권자이고 또는 그 광역 그 지역에 요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도 가능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딱 두 놈, 두 놈. 그놈이에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 무조건요. 여기로 보세요. 국장이 뭐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얘도 누굽니까? 얘도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에. 왜? 이렇게 잘 나온다는 얘기야, 시험에. 아니고, 국장과 협의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세요. 예. 그 내용이 일단은 거기 세 번째 나오죠? 1번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2번 시도는 국장과 협의. 아시겠죠? 물론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뭐든지 심의 거쳐 지정하고 해제도 심의 거쳐 해제하고 뭐든지 마지막 최종 결정 전 하는 것은요 무조건 심의. 나중에 이제 국토법상 행정계획 파트에서도 또 할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거기 보세요. 지정 해제. 요건 뭐냐? 얘랑 똑같아. 지정권자가 필요 없으면은 반드시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요청. 그죠? 그 아래 사람이 투기 가열 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얼마 이내에? 똑같죠? 40일 똑같아요. 40일 내에 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 거쳐서 가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공부할 때 절차는요 절차를 하나를 배우면 다른 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검토는 다른 법 전부 다 몇 년마다? 5년마다인데 얘만 1년마다야. 그것도 저를 보세요. 자, 일명 뭡니까? 재검토. 국장이건 시도관의 재검토인데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검토는 1년마다 하는데 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국장. 국장 빼고 시도를 집어넣으면 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출자는 자가 얼마나 야비한데. 아시겠죠? 요거요. 자, 얘가 바로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5장. 주택 건설 자금 정리인데요.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요겁니다.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요거 그냥 체크합시다. 그냥. 요건 뭐냐? 한마디로 주택 건설 시에 돈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요걸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대신에 아파트 지으면 주택으로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발행자가 누구냐? 토주공 또는 등록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와요. 국가 아니에요. 지자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토주공 또는 등록업자입니다. 등록업자.
즉 등록 사업자. 아시겠죠? 등록업자니까요. 박스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뭐 나중에 외우는 거니까. 칠판에 안 쓰니까 더 재미가 없네. 그죠? 자, 누구를 발행자가? 토주공 또는 자, 발행자는 2명이지만 토주공은 공공이죠. 믿어 못 믿어? 믿어. 등록업자는 한마디로 민간이죠. 그죠? 민간. 배우자 앞에서 배웠잖아요. 너 못 믿으니까 나한테 와서 등록하고 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믿는 등록업자는요, 가서 지급 보증을 서야지만 가능해요. 은행 등으로부터. 잘 보세요. 발행자는 2명이지만 지급 보증 받는 경우에는 토주공은 지급 보증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요거 주의하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토주공 또는 등록업자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려면, 맞잖아요. 발행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지급보증 앞까지는 다 맞아. 근데 뒤에 가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급보증은 누구만? 등록업자만. 그래서 그리고 발행할 때는요, 당연히 누구 승인? 그렇죠. 발행은요, 바로 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 그게 2번이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액면 그대로 하든지 좀 깎아주든지. 아시겠죠? 할인 발행. 그리고요, 당연히 누구는 2억, 누구는 3억, 누구는 소형, 누구는 중형. 다 다르겠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명직원이죠.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A 아파트, A 소형, 너는 B, 너는 C 하는 거니까 다 일일이 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명직원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돈이 급해. 나 지금 5억짜리인데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은 요 관련된 아파트를, 그죠? 서로 상환 받으면 되는 건데 당장 지금 집이 어려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안 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럴 때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의 사채를 B한테 팔았어요. 이게 뭐죠? 명의가 변경된 것이다. 그 말이 변경된 것이다. 산 사람 이름으로 B 앞으로. 이럴 때, 자 보세요. 사채를 취득한 자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채권 원부. 이거 사채 원부입니다. 사채 원부. 채권, 주택 상환한 사채가 채권이니까 이게 바로 사채 원부. 뭡니까? 장부. 그죠? 예. 사람들 발행한 사람들 이름을 다 성명과 주소를 적어 놓은 장부. 그죠? 장부에 있는 A를 지우고 B를 올리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냥 그 얘기예요. 채권 원부에, 사채 원부에, 그 장부에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맞잖아요. A인 후에 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다시 말하면 A4 용지 크기만한 채권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등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연하죠. 채권에 내 이름이 있어야 무슨 증권? 기명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내 이름이 있어야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채 원부에는 성명과 주소를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채권에는 당연히 그 사람의 기명증권이니까 이름을
넣어야지만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기재하지 않으면은 누구 건지 모르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죠. 예. 상환기간 몇 년? 3년. 3년 이내입니다.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7번 나오잖아요. 양도 양수, 중도 해약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가능하다. 그죠? 부득이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발행자가 누구라고요? 토주공 또는 등록업자인데 하지만 지급보증은 누가 사요? 등록업자만 산다. 토주공은 공공이니까 지급보증을 서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령 하나 한다면은 만약에 명의가 변경되면 명의 변경되면 사채원물 따라요. 명의 변경 사채원부 몇 글자야? 네 글자. 뭐를? 성명 주소 몇 글자야? 네 글자. 따라요. 명의 변경 사채원부 성명 주소 됐죠? 그 다음에 채권 얘는 뭐요? 채권에는 뭐요? 얘는 뭐요? 성명만. 채권 성명 두 글자. 왜? 이거 앞뒤를 위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위에 네 글자니까 네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명의 변경을 할 때에 사채 원부에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바로 이전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권에 성명을 적어야 뭐요? 얘는 뭐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 뜻이 쉽게 말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다가 자, 농지법 몇 개 안 되지만 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